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OLI 모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국별로 한번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특색이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진출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 연구,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케팅,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질적인 부분을 극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내에서 뭔가를 할 때는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서로 문화적으로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제 너무나 잘 알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과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해외에 가서 어떤 해외를 진출한다는 것은 foreign cost,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이제 외부 비용, 즉 외국인 비용, 우리가 몰라서 치러야 될 그런 비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역 연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한 지역 연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나라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지역에 진출할 때 많은 참고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foreign cost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일본을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베트남은 우리가 옛날에 미국과 함께 전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덕도 있었고 실도 있었고 많은 부분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 베트남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면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부분에는 많은 노력을 하는 반면에 그렇게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은 해외 투자 비중은 거의 80%에 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의 8% 정도를 우리가 베트남에 하고 있는 엄청난 우리가 경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트남을 이제 이렇게 먼저 한번 연구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베트남은 일단은 뭐냐면 우리와 문화가 비슷합니다. 왜 문화가 비슷하냐? 제가 베트남이 우리와 문화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왜 베트남이 왜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가? 우리가 문화가 비슷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아닌가요? 한자 문화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밑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옛날에 70년대 전쟁 때 우리가 그거 했던 거 참전했던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미지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베트남은 굉장히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정보를 보면요. 인구는 한 8천만 명 되는데 한 201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업데이트가 이제 좀 그거 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한 1.5배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000 제곱미터 정도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1.5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이 이제 단일 민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단일 민족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우리가 한 5천만, 남한만 봤을 때, 5천만이라고 봤을 때, 그 외국인 비중이 거의 25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한 그것의 한 5% 정도가 이제 외국인 비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 5% 정도가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족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54개 종족입니다. 종족이 많죠. 그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경족이라고 하죠. 저는 월족이라 하는 그 종족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다른 면에서 이제 정치 면에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베트남은 우리와 같이 1945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이 어떤 정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정당은 유일하게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향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공산당이든 사법부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모두가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헌법의 최고의 어떤 그 모토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의회는 이제 단원제,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공산당이 유일한 합법적인 의회로 되어 있고 한 500석 정도의 이제 그 의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경제면에서는 GDP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제 보통 원래 베트남은 농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들은 이제 농업을 짓는 방식 자체가 베트남은 집단적으로 농업을 짓는 이제 그런 이제 경작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마을이라든지 부락이 형성되고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런 오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농업국이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서비스업과 제조업 부분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죠. 중국의 어떤 세계 공장인 중국의 어떤 것 못지않게 지금 베트남으로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겠죠. 우선 이제 간단히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젊은 층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OECD 중에서 출생률이 제일 한 명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베트남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구매력도 높고 파워들이, 레이버 파워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투자처로서 우리가 생산의 기지로서 또는 시장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도 이제 알게 되지만 더욱더 매력적인 것은 우리와 문화가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일본을 이제 우리 문화와 흡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베트남 문화가 얼마나 우리와 흡사한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농업과 서비스업이 이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업 또한 여기에서 이제 여전히 20%를 이제 윗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수출 부문은요, 이 사람들 신발이라든지 수산물, 원유, 의류,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품으로는 자본주의화, 원칙적으로 자본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서구 자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칙적인 것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자본주의 물결을 지금 거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본화, 그러니까 자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르는 그 이제 기계류라든지 장비, 예,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 그 다음에 철강 제품들이 들을 많이 이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존 자원 같은 경우는요, 석탄이 많고 석유도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광석 이런 순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으로 그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 안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정당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당이 있으니까 그 하나의 정당을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자유적인 것 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차제로 하고요. 일단은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하나의 그 모토와 이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악유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막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악유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 안정적이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 자원이 풍부하죠. 그래서 그 하고 뭐 해안도 접하고 있고 또 농업이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풍부하다는 것은 이제 젊은 층들이 그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럼 젊은 층들이 인구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합니까? 일단은 이제 수요처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생산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베트남이라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일단 좀 덩치가 조금 작으시죠. 그 다음에 민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을 생각하면은 미국과 대결해서 끝내 이제 미국이 그 뭔가를 그 이루지 못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민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민첩성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DNA가 그대로 발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곳보다도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그 효율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이제 그 약점이 있겠죠. 뭐 약점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드밴테이지가 아닌 디스어드밴테이지가 뭐냐 하면은요. 일단 기술 인력이 부족하죠. 오랜 동안 농업사회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가 이제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프라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아직도 좀 미비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죠. 그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베트남이 지금 최근에 많은 외국인 투자를 갖다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또 유치를 하면서 많은 부분 이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가 투자하는 그 기업체나 투자하는 이제 그 주체 스스로가 인프라를 형성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북으로는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고요. 거의 한 1000년 정도 중국과 이제 접경하면서 중국의 어떤 침략을 받고 중국의 지배하에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순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보다 더 중국적인 그러한 그 문화적인 요소를 그대로 전수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적인 문화입니다. 자, 그 중국적인 문화가 결국은 중화문화권에 있는 일본과 한국 못지않게 우리와 공통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 때문에 우리는 쉽게 베트남에 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앞전에 더닝의 OLI 모형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다시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경영에서 이제 문화적인 것, 어떠냐. 우리가 심리적으로 문화적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더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한다. 더 우리가 그것을 선호한다라는 로케이셔널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 우리가 문화가 다르면 일단 적응하는데 많은 foreign cost가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리적으로 멀다면 우리가 부담을 느낍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고향에 대한 향수와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가족과 집이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로서는 북쪽으로는 이제 그 중국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을 이제 쭉 둘러서 이제 타일랜드, 주로 서쪽에서 이제 타일랜드, 태국을 접하고 있었죠. 북으로부터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요. 사실은, 북으로부터는 많은 침략을 베트남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이중성을 베트남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 캄보디아는 이제 사실은 지금 베트남의 남쪽 지역은 캄보디아 지역이었죠. 근데 이 캄보디아 지역을 베트남이 스스로 침범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한 이제 그런 것이 현재의 이제 베트남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일랜드와 태국과도 이제 잦은 이제 그 어떤 마찰이 있었죠. 베트남이라면은요, 비가 많이 온다. 그 시에스타.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열대 우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우리 시에스타라는 건 들어보셨죠? 낮에 갑자기 맑은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팍 소나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내려옵니다. 그걸 우리가 시에스타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따가 또 확 맑아져가지고 또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또 굉장히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가 많고요. 또 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주로 중국에서 베트남을 관통해서 이제 또 해양으로 가는 그런 이제 강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여러 나라를 흘러서 베트남을 또 통과하는 그런 이제 강들도 있고. 그래서 강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호치민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강가에 이제 젊은이들이 앉아 있고 이제 강가에서 우리가 이제 좀 즐기는 문화들이 이렇게 이제 술 마시고 거기서 만나고 가족끼리 이제 뱅퀴트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이 많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셨죠. 섬은 한 4,0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필리핀이 한 7,000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한 4,0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섬들 중에 이제 중국하고 국경 문제로 분쟁, 그런 베리어 컨플릭트가 있는 곳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치를 좀 더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메콩강이 있죠. 메콩강은 이제 말 그대로 6개의 국가를 관통을 합니다.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을 이제 전부 다 관통을 하는 이제 그런, 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강들이 이제 아까처럼 강이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북쪽 크게 베트남 지역을 3개로 나누는데요. 북쪽에 이제 하노이죠. 이제 하노이는 원래 북베트남의 수도죠. 그죠? 그 다음에 호치민이 이제 남쪽에 있는 거고, 옛날에 사이공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75년에 독립이 되면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죠. 북베트남이 결국은 이제 공산화를 만들죠. 그죠? 공산화를 만들면서, 남부에 이제 호치민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제 호치민이라고 이제 합니다. 옛날엔 사이공이라 그랬습니다. 한참 우리가 70년도에 우리 국군이 파월, 그러니까 싸우러 갔죠. 그죠? 싸우러 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뉴스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이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이공이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 했는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미스 사이공이라는, 그 당시의 영화 중에 미스 사이공이라는 이제 그런 영화도 있고, 그죠? 참, 보면은, 베트남의 전쟁사의 어떤 그런 참 슬픈 그런 백그라운드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부에는 휴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도시가 좀 거점 도시로 해서 디벨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행정구역은 64개의 성과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5개 지역은요, 중앙에서 직접 이제 관할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권이 베트남은 많이 이제 원래가 좀 이렇게 전통적으로 조금 이제 인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족, 월족, 그걸 이제 킹족이 이제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인구는 이제 한 8,500만 명. 우리가 남한, 북한을 하고 다 합친 인구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죠? 근데 남한보다는 좀 많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문화고요. 다종교이고, 또 다문화라는 것은 종교도 또 다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다종교도 아닌데 종교 한두 개 가지고 종교 분쟁이 심하고 계속 그 종교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베트남은 예로부터 외부 민족, 외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화가 이제 강이, 아까도 봤죠. 강이 6개의 나라를 이제 가로지르는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들이 결국 뭐 인도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는 인도의 문명, 위에서는 이제 뭡니까? 저거의 문명, 중국의 문명, 뭐 옆에서는 또 이제 다른 나라들의 문명. 종교가 다 다르잖아요. 뭐 힌두교, 이슬람교, 위에는 불교, 유교, 도교, 뭐 이게 다 뭉쳐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자체의 또 종교, 뭐 이런 것들이 묻혀서 굉장히 다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제 다문화적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어떤 그런 갈등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갈등 없이 문화를 수용하는 이러한 이제 지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일단 한 편을 더 이제 조금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길면 여러분들 지겨우니까요. 감사합니다.